환율이 1,500원을 넘보는 순간 여러분은 무엇을 떠올리시나요? 97년 IMF 외환 위기가 떠오르죠. 그런데 지금은 그때와 완전히 다릅니다. 당시엔 급성 쇼크였다면 지금은 만성 염증이 온몸에 퍼져 골마 터진 상태거든요. 더 심각한 건 그때는 젊어서 다시 일어설 체력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고령화로 기초 체력이 완전히 바닥났습니다. 성장은 멈췄고 한번 쓰러지면 다시 일어서기 힘든 구조적 한계에 갇혀버렸죠. 위기가 오기 전엔 항상 명확한 신호가 있습니다. 환율 급등. 그건 단순한 숫자 변동이 아니에요. 한국 경제가 우리에게 보내는 마지막 경고음일지도 모릅니다. 인플레이션의 진짜 원인을 알려면 통화량을 봐야 합니다. 돈을 얼마나 찍어냈느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지난 10여 년간 미국의 통화량이 9배 늘어날 때 한국은 얼마나 늘었을까요? 무려 44배입니다. 44배요. 미국보다 거의 5배 빠른 속도로 돈을 시장에 풀어댄 겁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세계 경제 대국인 미국도 양적 완화한다고 난리였는데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공격적으로 돈을 찍어낸 거예요. 돈을 그렇게 미친 듯이 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자산 가격에 거품이 끼죠. 특히 부동산이요. 서울 강남 아파트 가격이 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겠어요. 10년 전엔 10억이던 게 지금은 30억이 넘습니다. 미국도 부동산 가격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강남은 그 상승폭을 훨씬 뛰어넘었어요. 돈이 넘쳐나니까 갈 곳이 없었던 겁니다. 주식, 부동산, 암호화폐까지 온갖 자산이 다 폭등했죠. 현금 가치는 떨어지는데 자산 가격만 천정부지로 오르니 사람들은 빚을 내서라도 뭐든 사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미국은 뭘 했습니까? 인플레이션이 터지자 최근 3년간 강력한 긴축 정책을 폈어요. 금리 올리고 통화량 줄이면서 시장을 정상화하려고 노력했죠. 고통스럽더라도 약을 먹은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요, 계속 돈을 풀었습니다. 경기가 꺾일까봐, 부동산 시장이 무너질까봐 두려워서 브레이크를 밟지 못한 거예요. 결과가 뭡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환율 공포입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건 당연한 수순이에요. 달러는 귀해지고 원화는 넘쳐나는데 환율이 안 오를 수가 있나요? 이건 시장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무분별한 유동성 공급, 그게 지금 이 모든 혼란의 뿌리예요. 왜 한국은행은 그렇게 돈을 미친 듯이 풀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부동산 때문이에요. 경기가 식으면 어떻게 되죠?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습니다.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연쇄 반응이 일어나요. 깡통전세 속출하고 은행 부실 우려 커지고 건설사 줄줄이 부도나고 결국 경제 전체가 휘청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뭘 했습니까? 금리 낮추고 돈 풀어서 인위적으로 시장을 떠받쳤어요. 집값 폭락을 막으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무슨 결과를 낳았나요? 화폐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돈이 너무 많아지니까 원화 자체의 값어치가 줄어든 거예요. 집값은 간신히 지켰을지 몰라도 그 대가로 우리 주머니 속 돈의 가치가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아이러니가 생겨요. 집을 가진 사람들은 좋아할 것 같죠? 천만에요. 집값은 유지됐어도 물가는 치솟았거든요. 장 보는데 돈이 2배로 들고 기름값은 폭등하고 전기세, 가스비는 감당이 안 돼요. 결국 가처분 소득이 더 줄어든 겁니다. 집값 지키려다 생활비가 더 올라버린 거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시나리오 아닌가요? 2008년 미국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기억하시죠? 그것도 똑같았어요. 부동산 시장을 인위적으로 부양하다가 결국 터진 겁니다. 집 살 능력도 안 되는 사람들한테 대출 마구 해주고 금리 낮춰서 시장 띄우고 결국 거품이 터지면서 세계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졌죠. 지금 한국 정부와 한국은행이 하는 짓이 뭔가요? 위험한 줄타기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냉각되는 걸 절대 막으려고 하거든요. 떨어지려는 줄 붙들고 있는 건데 이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통화량을 폭발적으로 늘린 결과가 뭐였을까요? 부의 양극화가 극심해졌습니다. 30대 중반 이 대리를 예로 들어볼게요. 대기업 다니고 맞벌이 하는데도 아이 학원비 내고 대출 이자 갚으면 남는 게 없습니다. 부모 세대는 월급쟁이로도 집 사고 차 바꾸고 여행 다녔는데 이 대리는 저축은커녕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늘리고 있어요. 외식 한번 하려면 고민하고 명절 귀향길도 기름값 걱정부터 하죠. 이게 한두 명 얘기가 아니거든요. 중산층 전체가 하류층으로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숫자로 보면 더 충격적이에요. 상위 1%의 소득 점유율은 가파르게 올라가는데 나머지 90%가 가져가는 몫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회 전체의 소비 균형이 완전히 깨진 거예요. 부의 대부분을 소수가 독점하면 어떻게 될까요? 돈이 시장에 돌지 않아요. 부자들은 이미 살 건 다 샀거든요. 100억 있다고 라면을 100억어치 사 먹나요? 결국 그 돈은 부동산이나 금융잔으로 쌓이고 실제 소비는 일어나지 않죠. 내수 부진이 고착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정부가 뭘 했습니까? 서민 경제가 완전히 무너질까봐 재정을 미친 듯이 풀었어요.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 각종 보조금을 쏟아부었죠. 당장은 먹고 살게 해줬지만 이게 나중에 무슨 결과를 가져왔는지 아세요? 시장에 돈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물가는 치솟고 인플레이션이 터졌어요. 근본적인 부의 편중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돈만 풀었으니 결국 서민들 주머니만 더 얇아진 겁니다. 빈익빈 부익부는 더 심해졌고요. 지금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건 단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4개의 칼날이 동시에 목을 겨누고 있는 거죠. 첫 번째 칼날, 생산 가능 인구가 무서운 속도로 줄어들고 있어요. 일하고 세금 내고 소비할 사람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경제를 떠받치던 기둥이 하나씩 무너지는데 새로운 기둥은 세워지지 않고 있죠.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고 고령화는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기초 체력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아무리 좋은 정책을 쓴들 사람이 없으면 소용없거든요. 두 번째는 가계부채입니다. 임계점을 넘어선 지 오래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전세 보증금까지 합치면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세계 1위거든요. 압도적인 1위입니다. 사람들 주머니엔 이미 돈이 없어요. 빚만 가득 차 있죠. 소비할 여력 바닥났습니다. 경제가 돌아가려면 소비가 일어나야 하는데 빚 갚기에 급급한 사람들이 뭘 사겠습니까? 세 번째 칼날은 자본 유출이에요. 돈이 한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시적인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어요. 기업들이 국내보다 해외 투자를 선택하고 개인들도 원화 자산 대신 달러 자산으로 눈을 돌리죠. 왜일까요? 이 배가 침몰하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아는 겁니다. 똑똑한 돈은 이미 탈출 중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소득 불평등이에요. 상위 1%는 부자가 됐지만 나머지 90%의 몫은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중산층이 무너지면서 내수는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돈이 소수에게만 몰리면 시장에 돈이 돌지 않아요. 성장 동력이 꺼져가는 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자본이 한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삼성전자가 베트남에, 현대차가 미국에 공장 짓는 거 보셨죠? 국내 투자는 줄이고 해외 투자를 늘리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국내 산업의 매력이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인건비는 높아지는데 생산성은 정체됐고 규제는 많고 시장은 작고 성장 가능성도 보이지 않거든요. 기업 입장에서 굳이 한국에 투자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엔 삼성전자 주식 사고 부동산 투자하면 됐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미국 주식, 미국 채권, 심지어 베트남 주식까지 눈을 돌립니다. 원화 자산으로 뭘 한다는 게 리스크가 너무 크거든요. 젊은 층일수록 이 경향이 더 두드러져요. 해외 주식 계좌 개설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게 우연일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원화 가치가 희석됐기 때문입니다. 돈을 너무 많이 풀었잖아요. 시중에 원화가 넘쳐나니까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똑똑한 돈은 빠져나갑니다. 가라앉는 배에 계속 타고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재벌 총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공장 하나 짓는데 1조 원이 든다고 칩시다. 한국에 짓나요? 미국에 짓나요? 원화로 1조 원 들고 있으면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데 달러로 들고 있으면 가치가 유지되거든요. 게다가 미국에 짓으면 현지 시장 바로 공략할 수 있고 환율 리스크도 없고 정치적으로도 안정적이에요. 선택은 당연하죠. 그런데 이걸 두고 뭐라고 합니까? 기업들이 애국심이 없다, 먹튀한다고 욕하죠. 아니에요. 기업 탓할 게 아니라 잘못된 통화 정책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원화 가치를 지켜야 자본 유출이 멈춰요. 한국은행의 선택, 이걸 제대로 들여다봐야 합니다. 왜 그렇게 돈을 풀 수밖에 없었는지 말이죠. 중앙은행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경제 성장률 발표할 때마다 언론과 정치권에서 난리가 나요. 성장률이 왜 이렇게 낮냐?
경기 부양 대책 내놔라. 압박이 엄청나거든요. 그럼 중앙은행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 뭡니까? 돈 푸는 겁니다. 금리 낮추고 유동성 공급하면 단기적으로는 숫자가 좋아 보이거든요. 주식시장 올라가죠. 부동산 가격 유지되죠. GDP 성장률도 어떻게든 방어되죠. 발표 자료 보기 좋아요. 정치인들 만족하고 언론도 박수치고 국민들도 당장은 좋아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뭐가 나아졌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경제 체질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뭐가 생겼습니까? 양극화가 심화됐어요.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더 부자가 됐고 없는 사람들은 물가 폭등에 시달리게 됐죠. 부조리가 커졌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집 한 채 못 사는데 부동산 몇 채 가진 사람은 놀고 먹어도 돈이 불어나는 세상이 됐어요. 이게 경기 부양의 대가입니다. 더 큰 문제는 뭔가요? 장기적인 비전이 없다는 거예요. 산업 구조를 바꾼다든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다든지 그런 노력은 안 해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정치적으로 부담되니까요. 그냥 당장 성장률 숫자 방어하는 데만 급급합니다. 근시안적이죠. 이게 의미하는 게 뭔가요? 미래를 팔아서 현재를 산 겁니다. 다음 세대가 짊어져야 할 빚을 지금 당겨 쓴 거예요. 우리 자녀들한테 떠넘긴 겁니다. 무책임한 거죠. 지금 편하자고 나중을 망쳐버린 겁니다. 시장이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빨간 경고등이 여기저기서 깜빡이는데 우리는 못 본 척하고 있어요. 첫 번째 신호, 시장 금리입니다. 채권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투자자들이 한국 경제의 미래를 불안해한다는 겁니다. 이 나라가 빚을 제대로 갚을 수 있을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의심하는 거예요. 불확실성이 커지면 금리가 오릅니다. 위험 프리미엄을 더 요구하는 거죠. 지금 그 수준이 심상치 않아요. 두 번째 신호는 환율입니다. 1,500원 선이 무너지려고 하니까 정부가 뭘 합니까? 외환 보유고 끌어다 쓰고 국민연금까지 동원해서 달러를 팝니다. 환율 방어한다고요? 억지로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갈까요? 외환 보유고가 무한정입니까? 국민연금 다 날려도 되는 겁니까? 문제는 이런 인위적인 개입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막으면 또 터지고 또 막으면 더 크게 터지고 이걸 시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묘수 두다 패배한다고 합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을 거스르면 결국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돼요. 미국 재무부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환율 개입을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공식적으로 경고까지 날렸죠. 시장 원리를 존중하라라. 인위적인 개입 자제하라고요. 미국이 왜 이런 말을 할까요? 환율 조작국 지정하겠다는 암묵적인 압박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 경제는 정말 답이 없어져요. 이제 임시방편으로 막는 건 한계에 왔습니다. 물이 새는 구멍을 손가락으로 막고 있는데 구멍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근본적인 체력을 재정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더 늦으면 손 쓸 도리가 없어요. 환율 1,500원, 이게 이제는 뉴노멀입니다. 새로운 표준이 된 거예요. 억지로 막는다고 해결될 수준을 이미 넘어섰어요. 정부는 필사적으로 1,500원 선을 지키려고 하는데 시장은 그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누가 득을 볼까요? 헤지펀드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틀어막고 있는 균열을 정확히 파악해요. 그리고 그 지점을 집중 공격합니다. 1992년 영국 파운드화 사태 기억하시나요? 조지 소로스가 영국 중앙은행을 무릎 꿇린 사건이요. 영국 정부도 환율 방어한다고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였냐면 경제 펀더멘털은 악화되는데 환율만 억지로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상식적인 흐름을 무시한 겁니다. 결국 소로스가 대규모 공매도로 공격했고 영국은 하루 만에 수십억 달러를 날렸죠. 파운드화는 폭락했고요. 지금 한국이 딱 그 모습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착각이 있어요.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수출 기업한테 좋은 거 아니냐?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수출할 때는 유리하죠. 달러로 받으면 원화로 환산했을 때 더 많이 받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수입입니다. 우리나라는 원자재 대부분을 수입하거든요. 석유, 천연가스, 철광석, 반도체 핵심 소재까지요. 환율이 오르면 이 모든 게 비싸집니다. 수입 원가가 폭등하는 거예요. 삼성전자를 예로 들어볼게요. 반도체 팔아서 달러는 많이 벌겠죠. 그런데 반도체 만들 때 필요한 장비랑 소재는 대부분 수입품이에요. 결국 번 돈이 다시 나가는 겁니다. 서민들은 어떻고요? 기름값,
전기세, 식료품 가격 다 오릅니다. 환율 상승의 여풍이 생활물가 폭등으로 직격탄을 날리는 거죠. 가장 무서운 건 환율 상승 압력이 한계를 넘어 터졌을 때입니다. 그럼 뭐가 제일 먼저 무너질까요? 부동산이에요. 급격한 붕괴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대출받은 사람들이 환율 상승으로 인한 물가 폭등을 견디지 못하거든요. 이자 갚기도 벅찬데 생활비까지 치솟으면 버틸 수가 없어요. 결국 집을 내놓기 시작하고 집값은 폭락하고 금융 시스템 전체가 흔들립니다. 인플레이션.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세금보다 더 무서운 게 인플레이션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안 보이거든요. 세금은 명확해요. 내가 100만 원 벌면 20만 원 떼어간다. 이렇게 보이죠. 화가 나든 억울하든 알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인플레이션은 다릅니다. 소리 없이 여러분의 돈을 훔쳐가요. 통장에 1억이 있었는데 숫자는 그대로 1억이에요. 근데 그 1억으로 살 수 있는 게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5천만 원을 도둑 맞은 거예요. 성실하게 저축한 사람들이 바보가 되는 겁니다.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이 가만히 앉아서 증발하는 거죠. 3년 전만 해도 10,000원이면 식당에서 점심 먹고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점심값만 15,000원 넘습니다. 커피는 꿈도 못 꿔요.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올랐죠. 이게 인플레이션이 하는 짓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금이 매일매일 여러분 주머니를 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을 계속 들고 있으면 안 돼요. 현금 가치가 쓰레기가 되는 시대거든요. 실물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바꿔야 합니다. 생활비 3개월에서 6개월 치만 현금으로 들고 있으세요. 급할 때 쓸 돈, 비상금 정도만요. 나머지는 전부 방어 자산으로 옮겨야 해요. 망설이면 손해입니다. 방어 자산이 뭐냐고요? 금입니다. 은입니다. 비트코인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이런 자산들은 가치를 지켜줘요. 아니, 오히려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화폐를 믿지 못하니까 이쪽으로 몰리거든요. 정부가 돈을 아무리 많이 찍어내도 금의 양은 늘어나지 않아요. 비트코인도 발행량이 정해져 있고요. 희소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존을 위한 최고의 방패가 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수익 내려고 하는 투자가 아니에요.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한 생존 전략입니다. 공격적으로 방어해야 해요. 가만히 있으면 인플레이션한테 다 털립니다. 움직여야 살아남습니다. 비트코인, 금, 은,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각각의 특성을 알아야 합니다. 비트코인부터 볼게요.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어요. 정부가 마음대로 찍어낼 수 없거든요.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정해져 있습니다. 희소성이 보장된 거죠. 장기 수익률로 보면 금이나 은보다 훨씬 높아요. 변동성은 크지만 10년 단위로 보면 압도적인 성과를 냈습니다. 젊은 층일수록 비트코인 비중을 좀 더 가져가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서 의외의 복병이 있습니다. 바로 은이에요. 금은 다들 주목하는데 은은 간과하거든요. 이게 큰 실수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은의 산업용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태양광 패널 만들 때 은 필수입니다. 전기차 배터리에도 들어가고 AI 데이터 센터 서버에도 사용돼요. 첨단 산업 어디를 가도 은이 필요해요.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이 없습니다. 문제는 재고예요. 은 재고가 바닥났습니다. 수요는 급증하는데 공급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금은 어떻습니까? 금은 한번 쓰고 나면 대부분 회수돼요. 녹여서 다시 쓸 수 있죠. 그런데 은은 달라요. 전자제품에 한번 들어가면 회수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미세하게 분산돼서 경제성이 없거든요. 쓰면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공급 부족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은이 금보다 더 가파르게 오를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금 대비 은 가격 비율을 보면 지금 은이 너무 저평가돼 있어요. 언젠가 이 간극이 좁혀질 텐데 그때 은의 상승폭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렇다면 뭘 사야 하냐고요? 정답은 분산입니다. 금, 은, 비트코인을 적절히 섞는 거예요. 한 가지에 몰빵하면 위험해요. 금 40%, 은 30%, 비트코인 30% 이런 식으로 나눠 담으세요. 본인의 나이와 성향에 따라 비율은 조정하면 되고요. 중요한 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 겁니다. 지금은 돈을 버는 게임이 아닙니다. 살아남는 게임이에요. 큰 수익을 꿈꾸기보다 어떤 상황에서든 버틸 수 있는 생존 전략, 그게 최우선입니다. 거시 경제의 흐름이 불투명할수록 실물 자산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짜야 해요. 현금만 쥐고 있다간 인플레이션한테 다 털립니다.
전문가 말도 참고하세요. 그런데 맹신은 금물이에요. 다양한 정보를 모으고 본인이 직접 판단해야 합니다. 내 돈은 내가 지켜야 해요. 인플레이션과 환율 위기. 이건 우리 개인이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어요. 준비된 사람만이 혼란 속에서 살아남아 미래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각자 도생의 시대, 스스로를 지키는 선택을 하세요.